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봄. 세계적인 소설가 톨스토이는 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봄은 계획 그리고 시작의 계절이다. 봄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 것은 다양한 봄꽃 덕분이겠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알록달록 피어난 꽃을 보면 기분이 따뜻하고 화사해집니다. 오늘은 다양한 봄꽃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찬란한 봄꽃에 함께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날 꽃길을 걸으며 봄을 흠뻑 느끼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봄꽃을 반겼습니다. 꽃이 만개한 곳을 찾아 시와 그림을 그리며 풍류를 즐겼는데요. 처음 돋은 풀을 밟는 답청놀이를 하며 건강을 기원했죠. 진달래꽃을 반죽에 붙여 구워내는 화전도 봄철의 별미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뛰어난 재상이었던 이항복의 집터 피룬대는 특히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서울의 5대 명승지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는데요. 한양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한 한경지락을 한 자락 살펴볼까요? 피룬대 옆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 한양 도성한 사람들이 봄날 꽃 구경하는 것으로 먼저 여기를 꼽는다. 사람들이 술병을 차고 와 시를 짓느라 날마다 모여든다. 겸재의 정선도 피룬대 봄꽃을 그림으로 남겼고 정조임금도 시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피룬대 곳곳마다 번화함을 자랑하니 만구루 수양버들의 세상 온갖 꽃이 모여있네.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은 꽃을 즐기고 봄을 누리는 조상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 다양한 봄꽃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할 꽃은 봄의 대명사 벚꽃입니다. 하늘하를 흩날리는 분홍빛 꽃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우리 조상들은 벚꽃을 즐기기보다는 벚나무를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몽골군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파는 너무도 빛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죠. 60% 이상이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단단하고 뒤틀리지 않아서 오늘날까지도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벚나무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재료로도 활용되었는데요. 고두면서도 탄력이 있어서 활을 만드는 데 매우 적합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벚나무의 껍질인 화피로 만든 화살을 즐겨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화살을 위해 벚나무를 체계적으로 심은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을 함께 살펴볼까요? 인조대왕 때의 일이다. 효종임금이 복림대군, 즉 왕자였던 시절 병자호란을 겪고 중국의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된다. 이때 복림대군은 당시의 치욕을 갚기 위해 북벌을 계획하며 병력을 기르고자 서울 우이동에 수양벚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게 했다. 이는 벚나무의 목재가 치밀하고 견고하여 활을 만드는 재료로 쓰임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효종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했다. 효종의 뜻을 본받아 벼감선사가 심은 것 중에 살아남은 올벚나무가 굴의 화엄사에 남아있다. 이때 우이동에 심은 수양벚나무를 조선수행 또는 우이동벚나무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벚꽃놀이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우이동과 함께 창경궁의 벚꽃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상징인 왕궁, 즉 창경궁을 유원지로 만들고 창경원이라고 낮추어 불렀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자국을 상징하는 벚나무 수천 그루를 창경궁으로 가져 옮겨와서 심어놓고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죠. 광복을 맞이하고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창경궁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벚꽃은 오늘날까지도 마치 일제의 잔재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받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벚꽃은 매우 찬란했다는 것, 이것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다른 봄꽃으로는 아름다운 눈동자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튤립이 있는데요. 터키에서 재배하던 꽃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튤립이라는 꽃 이름도 터키 남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터번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튤립꽃에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한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 반한 3명의 청년이 동시에 청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왕자로 자신의 왕관을 바치며 청혼을 했죠. 두 번째 청년은 용감한 기사로 집안의 가보인 칼과 함께 청혼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거다란 황금을 주며 청혼을 했죠. 동시에 청혼을 받은 소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고 기다림에 지친 청년들은 결국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충격으로 소녀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는데요. 이를 가엾게 여긴 꽃의 여신은 소녀를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다고 하죠. 꽃송이는 왕관을, 잎은 칼을, 뿌리는 황금을 닮은 튤립이 바로 그 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튤립은 17세기 네덜란드에 또 다른 비극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간혹 독특한 무늬를 가진 튤립이 피곤 합니다. 뿌리가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색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희귀성에 열광하며 튤립 뿌리, 즉 부군을 사들였습니다. 꽃값은 끝없이 치솟았고 튤립 한 송이가 대저책 한 채 가격과 맞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혼 지참금 대신 비싼 튤립 국은 하나만 들고 가는 일조차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튤립의 품종, 그 품종의 이름이 내 딸의 결혼식이라고 하니 지금 생각해도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도대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결혼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후 한순간에 꽃값은 끝없이 추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당시 네덜란드 전역에 휘몰아쳤던 튤립 광기, 일명 튤립 매니아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투기이자 최초의 자본주의 버블의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쁜 한 송이 꽃에 의해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이 놀랍죠. 오늘날도 물건의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거품을 형성하는 것을 은유해서 튤립 파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오늘 이야기할 마지막 봄꽃은 수국입니다. 사실 봄꽃이라고는 하지만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만개하는 수국은 동서양의 모두에게 사랑받는 꽃이죠. 한자로는 수구아라고 부르는데요. 비단으로 술을 놓은 것 같은 둥근 꽃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양의 성질과 습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수국은 진심과 변덕이라는 상반된 꽃말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한데요. 학명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지볼트는 동양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일본에 직접 머물며 다양한 식물을 연구했는데요. 한국을 직접 방문하진 않았지만 조선인과의 면담과 기록을 참조해 조선견문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잣나무와 소나무에 서양 학명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지볼트는 일본에 머물며 현지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습이 마치 한 송이 수국과 같다라고 해서 일본 수국에 여인의 이름을 학명으로 붙였죠. 기존 수국의 학명이던 하이드란지아 마르코필라에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 오타키를 따온 오탁사라는 학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식물의 학명에 이름까지 새기며 평생의 사랑을 약속했지만 그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고국인 독일로 돌아간 지볼트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정착하고 만 것이죠. 진심과 함께 변덕을 꽃말로 갖고 있는 수국과 우리의 지볼트, 정말 운명처럼 똑같이 닮았네요. 우리 조상들도 활짝 핀 수국을 즐겼는데요. 추사 김정희에게 세안도를 선물 받았던 제자 이상적이 쓴 시를 감상해 볼까요? 누가 수국을 고운 난간 앞에 던져 놓았나. 옥과 구슬을 꿰어 이어서 연기처럼 푸르네. 들리는 말에 신령한 사자가 솜씨 좋게 갖고 놀았다던데 사람의 시상을 원만하게 일으키네. 아름답게 핀 수국을 보니 시가 저절로 지어진다는 이상적의 글. 이것을 보고 나니 푸른 수국밭이 눈앞에 탁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사한 봄꽃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금은 봄꽃이 더 환하게 피셨길 바라봅니다. 또 다른 꽃 이야기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주제 더 많이 찾아서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주변인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